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더나 M1273 신종 코로나 백신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보고가 돼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는 과연 이 RNA 백신, 한 번도 인류가 사용해보지 않은 RNA 백신이 노인들에게,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 썼을 때 정말 안전한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도 논문을 근거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방송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각종 강의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1%라도 도움이 됐다고 느끼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분석하는 이 논문이 바로 뭐냐면은 세계적인 내과 학술지, 3대 내과 학술지 중에 하나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바로 이 장 박사가 가장 좋아하는 저널 NEJM 9월 29일 날 나온 아주 최신 논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모더나 M1273 RNA 백신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더나라고 하는 그런 그 벤처 컴퍼니가 있죠. 나스닥에 보면 모더나라고 있어요. 그 회사가 파우치 소장이 닥터 파우치가 소장으로 있는 미국 NIAID하고 같이 협력해서 개발한 백신이죠. 또 거기에는 바르다라고 하는 미 연방정부가의 안보에 관계된 그런 생물학 실험을 총관장하고 차금을 대주는 바르다가 또 관여돼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가 저번에 설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특명 코비드19를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내년에 완전히 종결시킨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재건할 때 필요한 작전명, 바로 워프 스피드 작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백신이 바로 저는 이 M1273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백신으로 인해서 앞으로 DNA 시대가 지나가고 RNA 시대가 온다. RNA 시대, 유전자 치료의 정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RNA 시대가 오고, 물론 요즘 개발되고 있는 각종 DNA 백신들, 그거에 대한 강의도 또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핵산 백신이 인류 최초로 응용되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하늘이 준 기회일 수도 있죠. 바로 불행 중 다행이지 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러한 시대가 앞당겨졌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mRNA 백신을 제가 굉장히 좋게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왜 닥터장은 mRNA 백신만 얘기하냐, 다른 왜 DNA 백신은 얘기 안 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강의에 왜 RNA 플랫폼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실제로 최근에 DNA 백신 두 가지 그 캔디데이트이 있었죠.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임상시험이 중지가 됐어요. 그랬다가 얼마 전에 다시 재개가 됐죠. 그것 때문에 처음 3상을 할 때 그 한 달 있다가 또 줘야 되잖아요. 그게 완전히 무효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임상 3상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 모더나 mRNA 백신은 3상이 이제 끝나고 지금 FDA에다가 Emergency Use Authorization을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건 FDA에서 조만간 이건 사용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코비드19 백신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가 마라톤 경주를 했는데 이게 지금 1등이에요. 안정성이나 그 효능으로 볼 때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안전성 그리고 효능 면에서는 지금 넘버1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연말에 나오지 않을까. 미국은 이걸로 인해서 내년에 바로 워프 스피드 작전이 바로 정말 그 본래 목표하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팬데믹을 종식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고, 미국 정제가 내년에 일어난다는 거죠. 예, 거기에서 이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논문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논문이냐? 자, 이 논문에서 특별히 노년층을 봤어요. 여기서 노년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나이를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노년층 하면 보통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년층은 그게 아니고요. 임상 1상에서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했죠? 여러분 저번에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알죠? 18세에서 55세. 자, 여기서 말하는 젊은 층은 18세에서 55세 얘기하는 거고, older adults, 즉 나이가 많은, 이거 노년층이라고 하니까 이거 좀 말이 어감이 좀 이상한데요. 56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56세. 첫 번째 그룹은 18세에서 55세까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은 56세에서 70세까지. 그 다음 마지막이 71세 이상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노년층이라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은 56세부터 70세 그리고 71세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들 40명을 모집한 거예요. 이게 임상 1상에 있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 논문으로 나온 건데 굉장히 여기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두 가지 투여량을 봤는데 25 마이크로그램하고 100 마이크로그램을 주고선 이들에게서 어떠한 부작용이 생겼는지 그리고 항체가 과연 생겼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접종 스케줄이 있죠. 이 모더나 백신은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4주 있다가 즉 28일 후에 2차 접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접종이 끝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이제 그 항체를 본 겁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부작용에 대한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코비드19에 누가 가장 취약하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이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도 많고 사망률이 높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나이가 많은 노년층이라는 것은 이제 56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6세부터 70세까지 그리고 71세 이상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었나 봤는데 자, 굉장히 재밌는 게 심각한 부작용이 딱 2개가 보고가 됐어. 나머지는 다 그냥 마더리, 중등, 중간 정도, 보통이라고 하죠. 보통 정도의 부작용이 대부분인데 딱 2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고열이 있었대요. 아주 심한 고열이 있었고 또 한 명은 아주 심하게 피곤했대요. 그게 다예요. 이 임상시험을 갖다 중단시킬 만한 그런 중대한 부작용은 보여지지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엔티바디 리스폰스, 항체가 과연 생겼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아주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2차 접종이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에 이제 항체 농도를 보니까 실제로 코비드19에 걸려서 죽다 살아난 사람들, 즉 회복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혈청에 있는 항체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항체가 전원에게서 다 관찰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접종을 하고 나서 2주 있다가 우리가 이제 그 항체 농도를 봤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PRNT80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PRNT80이 뭐냐? 항체 농도를 보는 이게 골드 스탠다드예요. 자, 그걸 봤더니만 자, 보세요. 56세에서 70세 바로 그 코호트에 있는 분들이 그 항체의 농도를 보니까 실제로 코비드19에 걸려가지고 회복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5.5배 높은 수준의 항체가 검출이 됐다. 그리고 71세 이상의 그 노인들에게서는 2배 이상의 항체가 형성이 됐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2차 접종이 끝나고 2주 있다가 그 혈청 항체를 조사해 봤는데 즉 미니멈 2배라는 얘기죠. 그 71 이상의 어르신들도 2배 이상 실제 코로나에 걸려서 죽다 살아난 그 회복기에 있는 그분들의 항체보다도 무려 2배나 높은 수준의 항체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백신은 노인들에게 사용했을 때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된 거죠. 그런데 진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독감 접종 후에 지금 사망자가 속출하잖아요. 사람이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할 정도의 부작용은 대부분 알러지 반응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 독감 백신 설명할 때 설명해 드렸죠. 그 중에 한 가능성은 그 에그 프로틴, 그 계란에 있는 그 알부민 단백질에 대한 아주 심한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가 있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그 첨가제가 있죠. 방부제라든가 항생제 그런 거에 대한 물론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그 기전을 제가 예전에 53강에서 알러지 체질이 왜 생기냐 할 때 여러분들 제가 그때 형님 동생 비유해가지고 설명하고 기억나세요? 우리 몸에서 형님 역할을 하는 즉 면역세포의 형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T세포인데 T헬퍼 셀이라고 그래요. 보통 TH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게 타입이 1이 있고 2가 있는데 타입 1이 뭐죠? 이게 착한 형님이라고 그랬죠. 대부분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TH1으로 해서 IgM이나 IgG 그러한 그 병원균이나 그런 패서젠 그런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TH2로 빠지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IgE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IgE는 비만세포, 마스트셀에 가서 붙어가지고 그 항원이 또 들어왔을 때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 바로 아나필락틱 샥이 일어나는 것도 이 IgE 항체가 너무 과도하게 작용했을 때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데 이 모더나 백신, 자, 이 M273 백신을 맞은 노인들에게서 어떠한 그 TH1이 생겼나 TH2가 생겼나 보니까 바로 착한 형님 TH1이 생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보는 순간 아 살았다. 만약에 TH2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 백신 맞고 사망할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제 53강을 보셨으면 벌써 TH1하고 TH2 하시잖아요. 심한 알러지 반응은 TH2라고 그랬고 정상적인 반응은 보통 TH1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튼
전원 다 Th1 T셀 리스폰스가 일어났다. 즉 알러지로 가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모더나 백신에서 한 가지 걱정했던 게 이 mRNA를 싸고 있는 드러그 딜리버리, 그 폴리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인체에 들어가서 만에 하나 Th2로 가게 되면은 그 백신을 1차 접종하고서 2차 접종할 때 심각한 부작용이 나서 사망자가 속출할 수 있는데 나오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CD4 T셀에서 Th1 반응을 Th1 Biased CD4 T셀 리스폰스라고 이 논문에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혹시 이 Th1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꼭 제 53강 그 알러지 체질 외생이나 그 제 강의를 꼭 보세요. 따라서 이 백신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이 진짜 이게 태풍의 눈이거든요. 이런 부작용 없는 Th1으로만 가고 Th2 일으키지 않는 이런 폴리머 하나 만들면은 정말 이거 떼돈 벌겠는데 한 나라의 부를 창출할 만큼 큰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지금 이 모더나 같은 그런 회사가 하나만 있으면은 그 나라는 정말 부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코비드19에 걸리고 나서 재감염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얘기 많죠. 어떤 젊은이가 코로나에 몇 달 전에 걸렸는데 또 걸렸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이게 돌연변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자, 거기에 대한 답을요, 제가 이 논문에서 그 답을 여기서 또 찾았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코비드19 재감염 미스테리,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한 이 모더나 M1273 백신의 효능을 설명한 바로 이 논문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